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아시아 기술혁신학회 키스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키스티 정용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키스티의 정용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은 과학기술 정책이 현재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의 연구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리변수를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연연의 그 대표적인 성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평가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 계획을 대리 변수로 설정을 해서 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에 대한 대량 정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상과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드릴 이제 그 연구 질문입니다. 과연 그 국가과학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정책이 변화가 실제 출연 연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기관의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 성과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의 주요한 어떤 기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성과 계획의 키워드들의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스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키스티에 대한 설명을 잠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963년에 설립된 과학기술 정보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세 개의 주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 슈퍼컴퓨터, 그리고 정보 분석,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 세 가지 분야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키스티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본다면 과학기술 정보, ICT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 변화의 주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실제 출연 연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변화 분석에 있어서 좋은 어떤 대상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어떤 대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출연연구기관 키스티 연구 성과 계획인데요. 저희는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2차 기본계획, 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있었던 기관과 키스티에서는 2012년부터 14년 이 기간 동안인데요. 2008년도에 설정이 된 2차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던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을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경상과학기술을 통합시켜가지고 교육과 연계시키는 그런 접근들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기는 2013년에 설치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인데 키스트의 기본계획 2014년부터 17년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창의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저희 연구의 세 번째 기관은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해당되는데 여기 저기 타이포가 났는데요. 2018년에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2018년에 만들어졌던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 지금 현 정부에 냈었던 내용들인데
키스티에서는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연구 성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합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당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계량 정보 분석을 활용을 했는데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연구 성과 계획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하는가, 어떤 키워드들이 변화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구 성과 계획의 키워드들을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을 했고요. 추출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어들을 통합하고 불이어들을 처리하면서 정리를 했고 거기를 통해서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동시 출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 중심성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군집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당 군집들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기본계획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키워드 분석과 연결 중심성 군집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2차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었던 측면인데 정부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지식재산이라든지 사업화,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적인 내용들로 나타났었고요.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내용들인데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식재산이라든지 인력 양성,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키워드로 등장되어 있고 핵심 클러스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새로운 단어들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키워드의 군집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스티의 연구 성과 계획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시기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슈퍼컴퓨터, 연구망, 과학기술 정보에 기존에 있었던 주요한 분야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키스티의 2014년부터 17년까지 연구 성과 계획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부분들이 어떤 국가 현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 정보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시기인 2018년도 21년도 연구 성과 계획에서는 데이터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생태계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키워드들이 핵심 군집의 핵심 키워드로서 나타나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결과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출연 연구 기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기관의 연구 성과 계획을 통해서 계량 정보 분석을 이용해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키스티를 대상 기관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고요. 연구 분석 결과 실제 해당 기관의 정부 정책이 관련된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구 성과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연구 조직으로서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 계획에 연구 조직이라든지 실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는 창조 경제 관련돼 있는 연구 조직과 사업이 신설이 됐었다든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주요한 어떤 사업과 조직 관련된 내용들, 연구 데이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이 출연 연구 기관의 계획이라든지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항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키스티라는 대상 기관을 살펴봤는데 향후에는 다른 24개 출연 연구 기관에도 한번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의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본다면 좋은 의미의 어떤 향후의 연구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연구 발표는 간략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선상이든지 온라인상이든지 통해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 같은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뭐 다 같은 분들이시겠지만 그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녹색,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창조, 또 특히 창조경제 타운을 직접 구축 운영도 해보고 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MTS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출연 연구소 입장에서는 좀 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5년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실 출연 연구소들은 매년 하는 방향들이 매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연구라는 게 뭐 짧게는 1, 2년도 있겠지만 뭐 5년, 10년 길게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정책이 뭐 녹색이다, 창조다, 뭐 혁신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연구소 측면에서는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대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있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어려운 질문 같기는 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각 정부별 기본 계획상에서 있었던 측면들의 핵심 키워드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연구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라든지 연구 성과 계획, 키스티 연구 성과 계획에 녹색이나 창조나 혁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 계획이라든지 성과 계획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키스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주요 사업에 돼 있는데 연구 성과 계획은 그 주요 사업 부분들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해당 정부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주로 그런 녹색이라든지 창조 이런 부분들은 시탁 사업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시작된 다음에 그 예산들이 발주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소도 그렇겠지만 주요한 역할과 기능, 임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 20, 30% 정도의 변화 여지들을 주는 상황들이고요. 저는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출연 연구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이제 50년, 6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거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급속하게 변화하는 어떤 그 국내외 정책이라든지 산업 경제 동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신동구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어떤 정부의 방향이나 정책,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알죠 PBS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탁이라든지 수탁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20% 30%라 하더라도 어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기관장이 또 변화가 되게 됨으로써 기관장의 기조가 바뀌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정부에서 R이라고요. 정부의 어떤 책무와 역할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앤 롤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또 기관장 임기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6년 정도 연구성과 계획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3년 단위였는데 그래서 조금 더 롱텀에 중장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측면들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그 키스트 이창무 박사님의 그 발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접속을 이창무 박사님 혹시 그 마이크 잠깐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켰습니다.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소속돼 있고 UST 학생인 이창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과학기술경영정책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NTIS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R&D 연구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연구의 진행 상황, 세 번째는 이론적 배경, 네 번째로는 연구 방법론인 텍스트 마이닝, 다섯 번째로는 결론, 여섯 번째로는 레퍼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 세계에서 휴식, 놀이, 대화, 제2의 일상으로 이어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콘텐츠, 스포츠, 비즈니스, 미팅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조사기관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2020년도에 957억, 2025년에는 445억, 2030년에 15조의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증가에 따라 메가 트렌드를 따르는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버스의 잠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투자는 불충분합니다. 학술연구정보원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학술지는 고작 90개, 학위 논문은 86개라는 중 메타버스 단어가 제목과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은 56건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에까지 출간된 논문도 11편에 불과했습니다. 즉 국내 메타버스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치가 부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최근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미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따르면 메타버스 용어가 언급되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추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의 연구의 사실에서 그 추세가 많이 반영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메타버스 관련 정부 R&D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통신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7호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2.0의 정책을 발표했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미래학회 ASF에서는 메타버스 로드맵을 향후 10년에서 20년 내에 메타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IT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고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보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조차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대규모로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R&D를 전담할 기관, 법 제도가 부재합니다. 또한 국가 법률 정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법규도 없고 단지 콘텐츠 산업진흥법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R&D를 키워드로 하면서 국립과학정보원 NTIS 사이트에서 연구 과제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향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R&D 담당자에게 연구 개발과 정책 수립에
할 수 있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범위를 조사하고 메타버스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특성을 어떤지, 관련 기술과 적용 범위는 어떤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메타버스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메타버스 R&D를 중심으로 두었고 메타버스 국가 산업의 DB에 해당하는 NTIS의 신뢰 자료를 토대로 시사점과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타버스는 초월의 의미의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가상현실과 현실을 더 확장한 개념으로 풀이하시면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송이와 김태종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스의 소설 크로노스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게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발전해 왔고 메타버스도 가상현실에서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게임 가상현실 사회문화적 활동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총 4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물질을 겹치는 메타버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실제로 보시는 안경에 데이터가 투영되는 장면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감을 높이고 현실 세계에서 투영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특징이고 기반은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데 특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AR 클래스, 차량용 HUD, AR 원격 협업의 등으로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라이프 로깅은 미국 ASP에서 개체와 사람에 대한 경험과 정보 저장, 처리, 공유, 생산을 거래하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센서,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물체와 사물함의 정보를 기록, 저장, 재생 및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웨어러블 기기, 지능형 CCTV를 포함해서 현재는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미러월드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방해하는 정보를 가상한 가상 세상으로 정의되며 3차원 가상 지도, 위치 확인, 모델링, 라이프 로깅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벌처월드는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한 가상 세계로 정의되며 사용자의 자아를 투영하는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예로는 네이버 제페토, 미국의 게임, 로블록스를 포함한 온라인 멀티 게임 가상 세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론적 배경의 선행 연구입니다. 이거는 메타버스의 선행 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병건 씨는 메타버스를 사례 분석을 해서 메타버스의 사용 요소와 서비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주로 논문에서 리형견 씨, 박수빈 씨는 메타버스가 다양한 박물관이라는 데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와 사례 분석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메타버스의 선행 연구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씨, 조현수 씨는 메타버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한혜원 씨는 각각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들을 선행 연구 문헌 분석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걸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성은 씨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논문 5가지 논문들은 메타버스 R&D가 아닌 메타버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론적 배경의 선행 연구 메타버스를 텍스트 마잉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송이와 김태종은 빅카인즈라는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성 가상현실에 대한 플랫폼을 제시하고 소비자들한테 생산성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키워드로는 AR, 라이프로깅, MW, VW가 있고 김성규 씨, 리윤희 씨는 똑같이 비카인즈를 사용하였지만 메타버스의 사례와 개념을 혼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례 분석을 혼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 마인까지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의 선행 요소들은 검색 요소들은 AR, MR, VW, 라이프 로깅 등이 있습니다. 위민영 씨는 메타버스라는 중에서 AR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텍스트 바잉을 했고 그걸 통해서 VR 게임 리뷰에 대해서 텍스트 바이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의 현황, 국내외 메타버스 현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는 현대차, SK, KT, LG, 네이버, 카카오, KBS, 국내 국영방송 등 CJ 등 같이 그리고 소프트 정책연구소, 모바일 산업연구소 등 국내 산하기관 등이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메타버스 참여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자체보다는 메타버스 기술인 XR 기술의 콘텐츠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CT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XR 기술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육군 훈련에 XR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 국토안전부도 유사시 가상훈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XR을 메타버스의 4대 핵심 기술 하나로 지정하고 있고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XR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은 전략적 육성을 메타버스 R&D를 전략적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XR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베이징에서는 중앙정부 베이징 중국 동부에 AR, VR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XR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R&D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정부 정책 외에도 기업들도 미국 같이 페이스북, 애플, 구글들, 마이크로소프트들은 그 관련 기업들을 M&A 하는 방식으로 점점 메타버스의 산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 방법론은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메타버스 R&D라는 키워드와 메타버스 구성 요소인 MW, 라이프 로깅 등 메타버스의 관련 기술, VR, AR 그 개념을 포함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그거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 빈도 분석에서 개발, 즉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콘텐츠, 시스템 등 연구 이런 키워드들이 높은 비중으로 높은 빈도, 단어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 교육, 가상, 차원, 지원, 통합, 생성, 시뮬레이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N그램으로 분석해본 결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키워드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시스템 개발, 또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이런 단어들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이 N그램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연구 가상현실, 뭐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의 R&D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중심성을 보면 메타버스 개발,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사용, 콘텐츠 등 메타버스 R&D 기술 관련돼서는 다소 다른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적용, 서비스, 환경, 시스템 제공, 플랫폼 같이 메타버스 자체적인 관련된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옆에 있는 표를 통해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NTI 사이트에서의 메타버스 R&D를 표와 같이 검색 주파수, N그램, 연결 중심성 등으로 키워드 분석한 결과 키워드 개발이 가장 비중이 높게 차지했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콘텐츠, 시스템, 연구 등이 그 뒤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통해서 개발, 가상현실, 기술, 콘텐츠 키워드 등의 키워드가 다른 단어에 비해서 빈도수가 높고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키워드 중에서 중요시 여겼던 교육, 가상현실, 가상, 차원, 게임, 시나리오, 플랫폼, 디자인 등이 게임의 메타버스 R&D에서는 덜 중요하다고 중시되었고 오히려 메타버스 R&D에서는 기술, 콘텐츠 시스템, 증강현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 연구개발, R&D 연구개발을 주제로 한 NTIS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 R&D에서는 기존의 메타버스 키워드보다 연구개발과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키워드가 중요시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메타버스 기술들 AR, VR, XR, MR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NTIS 데이터를 다른 한편으로 분석해 보면 과학기술통신부 관련 부처에서 메타버스 연구 결과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교육부, 과학기술부의 연구 결과가 더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특정 부서의 예산과 지역이 더 잘 메타버스 R&D에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의 레퍼런스이고, 이렇게 여덟 것의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 인용을 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예, 저는 KST 인공지능기술연구단의 양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돼서 분석 많이 하신 거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분석 방법론에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결과는 이제 텍스트 키워드 프리퀀시 분석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엔그램 기반으로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엔그램 기반 분석이 뭔가요? 제가 잘 몰라갖고 그러는데. 예, 엔그램은 그 두 단어 간의 연결의 관련성을 본 그램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그 연결 중심성 기반에서 분석한 것도 엔그램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그 엔그램 따로 연결 중심성 따로고, 연결 중심성은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분석 결과에서 보면은 그 기술이라는 키워드랑 개발이라는 키워드 같은 게 조금 그 상위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상위에 보면 이제 뭐 VR이나 뭐 증강현실 같은 거는 상위에 분포를 했는데, 앞에서 그 인트로덕션 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타버스의 4대 요소 같은 키워드들은 좀 뒤쪽에 분포를 한 걸로 보였어요. 근데 혹시 네네네. 그거는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혹시 그 그러니까 뭐 어차피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저희 R&D 과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키워드로 했던 것은 메타버스 자체 구성 요소 포함해서 메타버스 R&D에 초점을 맞춰서 키워드를 분석해서 XR, VR, MR, 그 메타버스 구성 요소 4대 요소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자체보다 그 메타버스 R&D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확장시켜서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요소들보다는 기술 쪽에 접목이 돼서 키워드가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키스트의 정환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의 정민입니다. 방금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 역시 이제 메타버스를 저희 이제 과학기술 정보 통합 플랫폼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부터 먼저 봐야지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전문 용어로 이제 물리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세계에서 이 1차, 2차 산업혁명이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 나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또는 기계화라든지 또는 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사이버 월드, 즉 이제 가상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초연결 시대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제페토라든지 또는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원격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도 요즘 이제 메타버스 컨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아까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증강현실하고 그다음 라이프 로깅과 미러링하고 그다음 가상세계로 나눠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까 제가 밑부분이 물리세계라 그랬고 윗부분이 가상세계라고 했는데, 이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세계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물리세계로 끄집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터넷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하고 물리세계를 갖다가 싱크를 맞추는 게 이제 미러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결국 이제 가상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런 원리 때문에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원리는 모르고 그냥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러한 서로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가상세계와 관련이 된 거다. 쉽게 말해서 가상세계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지, 가상세계가 뭔가 연관이 돼야지 우리가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The 이제 city of AR의 한 Toul 가지 has one of the 예인데요. most modern combined cycle power plants in France. 자, Siemens uses professional-grade augmented reality as a versatile tool for the digitalization of power plant services, during operation as well as for staff training. The DACRI 지금 이 헬멧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그 인터넷 세상으로 내려온 정보들이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스카우터라는 거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think is going to be a great. Well, actually, it's very simple to use. Welcome to the Siemens Operating and Maintenance Training Program. You're ready to start your first training session. Prepared training sequences or remote assistance directly from a trainer. Well done. You passed the first part of your training. Well, it was like a new world.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HRD 분야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특히 이제 증강현실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한 부분, 저희 키스트에서 이 인체 데이터를 갖다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인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AR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의학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학습시키는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없습니다. 밑에 식도 밑에는 있는데 목 장기가 움직이는 게 부분이 보이시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실 요건 이제 지금 AR 장비를 안 끼고 지금 촬영한 건데, AR 장비를 끼고 보면 저게 이제 3차원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메타버스들이 이미 벌써 우리들이 이제 흔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뭐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저항 계수들 같은 것들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메타버스, 특히 이제 AR 기술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키스티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사이언스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이언스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통합 서비스를 갖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의 전주기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8개 정도 단계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헌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을 갖다가 정하고 샘플 방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갖다 써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퍼블리시까지 시키는, 이렇게 이제 크게 8단계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 단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번 단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서포트해 주는 부분들이 사실 좀 쉽지가 않은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서비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리서치 게이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뭐 3번이나 6번이나 7번과 같이 이 사이언스원에서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또 강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하듯이 텔레컨퍼런스 같은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중간 단계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의 방법론을 갖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많이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멀리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8번 쪽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이 전주기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하는 게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메타버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디냐면은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아우토슈타트, 즉 폭스바겐에 있는 공장과 그쪽의 자동차 테마파크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 아,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펀한 개념으로, 즉 즐길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꼭 어떤 단일화된, 그러니까 획일화된 어떤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냥 단순하게 문헌을 갖다 검색하고 그 문헌과 관련된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현재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언택트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시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상의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아우토슈타트와 비슷한 컨셉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사용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뭔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플랫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원에 대한 어떤 현재 기획 중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메타버스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갖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그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가? 근데 그거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했는데요. 애플이 왜 저기 폴더블 폰을 안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애플이 폴더블 폰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고서 생각을 좀 퀴즈 네, 해보겠습니다. 타임! 아침에 400개, 점심에 300개, 저녁엔 200개인 것은? 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내 국밥 그릇수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댓글에서 왜 폴드2를 안 쓰냐는 질문에 제가 갤럭시 Z 폴드2를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쓰다가 급 현타 와서 노트 20 울트라로 기변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의 세대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진 폴더블 폰이었지만 결국 사용을 하면서 몇몇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새롭게 출시한 노트 20 울트라로 기변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가장 만족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2위는 Z 폴드 2였지만 장점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바꾼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면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더블 폰인데 화면을 열고 안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폴드는 화면을 열었을 때는 태블릿, 화면을 닫으면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폰인데 저는
얘를 거의 한 2달 정도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화면을 닫고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80% 이상은 화면을 닫고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펼치고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책을 볼 때는 진짜 미친듯이 만족감이 좋은 사이즈였지만 결국 이동하면서 펼쳐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대부분 이동할 때는 화면을 줬고 1세대와 달리 커버가 풀스크린이기 때문에 크게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한 맛에 거의 이제 커버로 인터넷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특히 카톡을 할 때는 화면을 펼쳐서 쓰는 것보다 저는 닫아서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를 켰을 때 정보가 밑에 날씨까지 보이잖아요. 요것을 열었을 때 그냥 단순히 화면만 키운 것이고 오히려 가로가 길어졌지만 세로는 더 짧아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보를 보려면 더 스크롤을 해야 하는 인터넷이나 카톡을 할 때는 닫아서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기에는 닫아서 쓰는 이 세로로 긴 것이 모바일에서 대략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왜 접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갖다가 아직 못 찾은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력 문제도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키스티가 이제 사이언스원에 대한 넥스트 어떤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분명 전주기적인 어떤 R&D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역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를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그 메타버스가 정말 필요한 그 이유부터 아마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사이언스를 저희가 또 기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켜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평상시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궁금했던 거 간단한 거 하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스 차원에서 그 대전시와 뭐 일부 교육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메타버스 좀 기획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NTI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메타버스 이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향후에 뭐 5년 10년 뒤에 메타버스 키스티가 메타버스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은 한번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고요. 일단 저희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 과연 키스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제가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5차라든지 6차가 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해답을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든 거고,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세상을 만든 거고, 4차 산업혁명이 이 둘을 연결한 거고요.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하면은 아직은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이 두 세계가 완전히 이제 결합이 되는, 밀결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장자가 호접지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비. 그런 시대가 과연 제가 볼 때는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컨셉 하에서 우리 기관이 과연 정말 현실인지 가상인지 막 섞여 있는 이런 이제 미래가 온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본다면은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융합서비스센터 유시원 박사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 쪽에서 잠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 융합서비스센터의 유수연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제목은 굉장히 긴데요. Planning of Intelligent Digital Curation Services by User Group이라고 해서 이용자 그룹별로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목차는 다음 보여주시는 바와 같고요.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모든 최근 나오는 연구의 대부분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도 더 가속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 테고,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이 연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개방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해지고 가속화됐다라는 백그라운드 먼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첫 환자가 우한 병원에 이제 입원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풀 게놈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OA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됐다고 합니다. OA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됐다는 말은 신속하게 출판이 되고 또 접근의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게놈에 대한 정보가 이제 밝혀지면서 관련된 연구와 또 바이러스와 또 뭐 백신에 대한 연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 OA 중에 이제 프리프린트, 어떤 평가를 하기 이전의 논문인 프리프린트에 대한 증가가 확산이 되면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도 발전을 했을 뿐,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크가 발전한 건 아니겠지만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가 또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또 이런 과학 데이터의 온라인상의 확보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어떤 오픈 콜래버레이션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프린트의 증가가 이제 눈에 보이게도 2006년까지는 이제 비슷했지만 2007년도부터 프리프린트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비드 관련된 프리프린트가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발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우리 키스티에서 주최했던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이제 한 연구자 분께서는 본인이 코로나 관련된 논문을 하나 OA 논문에다 썼고, 논문을 쓴 이후에 굉장히 빨리 퍼블리시가 됐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10,000건의 액세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접근을 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제 동남아에 있는 데에서 본인이 연구한 거에 대한 키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키트를 보내주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일종의 연구 협업, 오픈 콜래버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그런 실제 테스트머니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러면 이제 scientific knowledge,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라는 말을 이제 우리 키스트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scientific knowledge라는 거에는 뭐를 포함하느냐, 뭐를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 소프트웨어, 뭐 휴먼 리소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력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보만 따로, 데이터만 따로, 소프트웨어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들이 서로 이제 융합됐을 때, 연계되고 융합됐을 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온에서는 2018년까지 사이언스온에서 했던 거는 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이제 모두 다 이제 모아서
모두 다 모아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공했던 것이 그 과학기술 정보, 그리고 이제 과제 정보, 그리고 연구 데이터, 또 뭐 정보 분석 서비스, 그리고 연구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언스온에서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제공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링킹하고 컨버징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언스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좀 더 연계하고 융합시켜서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연계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이언스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큐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든다기보다 서비스를 당장 이렇게 딱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기획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범위는 그 이용에 대한 이 사이언스온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이용 의도와 목적별로 이용자 그룹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들의 정보 요구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고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목표라던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키스티 사이언스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정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용자 그룹의 어떤 마지막 컨펌이 있어야, 컨펌과 리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관한 것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관련 연구는 제가 몇 분까지 발표를 해야 되죠? 한 7분 하셨습니다. 좀 더, 네, 한 7, 8분 정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레이션에 대한 정의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큐레이션이란 말들 많이 쓰고 있고, 보통 맞춤 서비스 내지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큐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연구에 의해서는 넘쳐나는 데이터들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기능별로 또는 목적별로 또는 어떤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분류하고 또 가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재구성하는 거다라는 그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봐주시면요. 큐레이션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핀터레스트도 있을 거고요. 좀 정보 서비스에 좀 찾아본다면 세종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제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데요. 세종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책 정보를 좀 더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제 보도서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림인데요. 보도서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컬렉션을 별도로 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디지스트에서는 이제 디큐레이션이라고 해서 학생 대상으로 해서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 세 가지네요. 세 가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용자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용자를 이제 그룹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용자가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획하는데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보통은 이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자 또는 기획자, 키스티 담당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이용자가 실제로 이 ISP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획하는데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또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키스티의 일원처럼 생각을 하고 함께 이제 서비스 기획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기획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리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그룹이 나뉘어지고 이 이용자가 참여함으로 이용자 그룹별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하는데 이용자가 참여를 해서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래서 서비스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가 세워졌으면 어떤 그 서비스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들을 큐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 분석의 목적은 이제 첫 단계로 유저 애널리시스의 첫 단계로 목적은 이제 사용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나눠서 그룹별로 나누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키스티에서 했던 이용자 행태 분석, 2018년도에 했던 이용자 행태 분석과 그리고 그간에 해왔던 NPS들, 이용자 만족도 조사들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용자 그룹을 B2B, C, G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간 기업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던가 연구소 등을 이제 B2B로 보았고요. B2C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처나 디벨로퍼 또는 이제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B2G인 경우에는 이제 Government Officer나 뭐 Public Institute를 B2G로 이제 나누어서 이들이 이제 각 유저 그룹이 돼서 유저 그룹별로 다른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정보 요구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이 그룹별로 어떤 메인 서비스의 목표를 정의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B2G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로 진행을 하고 B2B와 C는 같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세 개의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한 안이 나왔고, 연말이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더 해서 최종적으로 8개 B2BCG 해서 최종 8개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 도출하는 걸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정적으로 요 3개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해결 지원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 B2G 같은 경우에는 이슈 대응형 서비스, 요 3가지를 이제 사이언스온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도출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 기업이나 대학교 도서관 있고 이들의 이제 서비스 목표는 이제 문제 해결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내용은 뭐냐면 연구자가 속한 키스티가 제공해주는 이제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도 있겠지만 이 B2B, 그러니까 뒤에 있는 B, 각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이나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키스티의 자원과 함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D 수행 중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능들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B2B로 삼았고요. 다음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개인인데 대학이나 일반의 연구자 또는 사업가
또는 이제 개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제 과제 펀딩을 받고, 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저작 도구들을 이제 한 번에 썸머리로 제공해 주는 것을 한 번에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B2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처나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코로나 같은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 담당자의 어떤 신속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그런 이슈 대응 정보와 동향에 대한 요약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B2G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처음에 이제 이용자 어널리시스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 요구 분석을 해서 각각의 이제 세계에 대한 이제 안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knowledge infrastructure curation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B2B에서 가지고 있는 큐레이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큐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키스티 사이언스온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에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던 세부 서비스와 기능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까 정의한 세 개의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와 기능들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이언스온에 연계되어 있는, 사이언스온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그 세부 서비스와 기능이 약 233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을 이제 묻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큐레이션하는 이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서비스 목표와 대상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B2B는 이제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B2B 자체는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API별로 API를 이제 패키징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연구 프로세스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정의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주고, 연구 인프라를 한다면 연구 인프라 활용에 관련된 API, 그다음에 R&D 수행 지원과 관련된 AP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관련된 API를 패키징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이제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B2C 같은 경우에는요, B2C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리서치 쓰임을 탐지할 때 관련된 이슈나 동향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관련된 선행 연구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펀딩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또 맞춤형으로 신규 과제에 대한 정보 알림, 또는 관련 기존 과제에 대한 알림 또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또 과제를 수행할 때는 관련된 맞춤형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된다면 협업 연구와 관련된 여러 이제 인프라 및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런 이제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각 단계별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2G 같은 경우에는 이슈 대응형 정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슈와 동향 정보를 이제 함께 분석을 해서 이슈를 이제 디텍팅을 하고요.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 이용자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세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통해서 이 리뷰를 위해서는 일단 서비스 스페시피케이션, 서비스 정의서가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할 거고요. 이 개발된 이제 정의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에 대한 목표랑 그리고 어떤 성과 목표, 이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목표, 그리고 지표, 성과 지표가 이제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요 단계까지 아직 이제 연구가 되지는 않았고요. 앞에 3개까지 개발하는 것이 3개의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이고 또 올해 말까지는 요 서비스 정의서를 개발하고 그 정의서에 기반해서 이제 각각의 그룹별 이용자들한테 직접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리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평가하는 전문가에게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정말 유용한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요. 이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들이 결국은 서비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서비스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하고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잘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밸리더티와 유스플리스를 측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사이언스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큐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획을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사이언스온 이용자들을 직접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 기획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데에서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부담 없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 기업에, B2C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이용자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B2G 같은 경우는 이슈 대응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B2C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B2B에서도 뭐 이슈 대응에 대한 니즈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좀 B2B, B2C, B2G별로 그렇게 굳이 나눌 게 아니라 좀 융합된 니즈들이 좀 있는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이슈 대응 서비스라는 게 결국 B2G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코로나 같은 이슈가 발생한다면 B2G에서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B2B에서도 어떤 사업에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고 B2C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B2BCG로 나눠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만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만든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B2G에서 이슈 대응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 서비스는 B2G만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B2G로부터 서비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는 B2G의 B2G의 요구에 맞춰졌지만 관련된 서비스는 분명히 이제 B2B와 C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실제 서비스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 키스티 엔젤센터의 최정우 연구원인데요. 최정우 연구원은 그 발표 자료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 R&D 수소에너지 과제의 RFM 및 프로세스 마이닝 지식구조 발견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실시해 봤습니다. 현재 본 연구는 진행 중인 연구로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서 의견과 피드백을 받은 뒤에 더 연구를 보강하여 좋은 연구로 논문을 투고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내셔널 국가 R&D 프로젝트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에너지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RFM이라는 그 경영학과 마케팅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과 프로세스 마이닝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RFM을 통해서는 그 클래스 5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세 군데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애기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화학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의 결과로서는 5개의 주요 기관 그리고 13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R&D 프로젝트에서 수소 에너지 기술이 어떤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Principal Investigators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 과제 책임자와 그리고 연구 기관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 기술에서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함의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리서치 방법으로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한 R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키스티의 NTIS에서 수소와 에너지로 키워드를 설정한 뒤에 검색한 약 10,000개의 프로젝트를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R 패키지를 사용하였는데요. RFM 분석에는 디드루 RFM,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에는 스트링 R, 프로세스 맵 R, 부파 R 등의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RF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M은 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학과 마케팅에서 그 전체 인구에서 어떤 타겟을 정해서 마케팅을 실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다 발견한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FM의 특징으로는 이제 가중치를 각 RFM에 부여를 하고 R은 리센시, F는 프리퀀시, M은 모니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성과 그리고 빈도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가중치를 곱하여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 경제학에서 특정 집단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코호트와 유사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는 RFM을 이제 지식구조 발견의 하나의 툴로서 응용해서 활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이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주로 이벤트 로그에서 이제 지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적용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그 각각의 연구 책임자와 기관이 프로젝트 간의 연결을 어떻게 지어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관계로 여기에서는 그 RFM과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그 왼쪽은 그 1부터 5까지 점수를 나눴을 때 최종 가중치 그러니까 R과 F와 M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R은 그 데이트 그러니까 NTIS에서 검색했던 키워드에서 나온 결과 데이터 폼에서 이제 대응되는 개념들을 각각 적용을 했는데요. R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적용을 했고 F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수, 연구 과제의 수를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에 대해서는 총 그 연구 지출비를 이제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의 합이 10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R에는 4를 부여하였고 F와 M에는 3을 부여하여서 각 합의 10이 되도록 한 뒤에 10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중치를 다 부여한 것을 다시 총합인 10으로 나누어서 최종 가중치를 구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최종 가중치 왼쪽에서 나온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클래스를 상위 20% 간격으로 이제 유저를 구분한 그 클래스 그래프가 오른쪽의 파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책임자와 RFM을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관에 대해서도 RFM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최종 가중치,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클래스로 다시 나눈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래스 5에 해당하는 진한 갈색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 그 서머리에서 말씀드렸던 애기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화학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결과에서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과제 건수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실시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기간에 중점을 두고 과제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모두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과제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건수로 분석을 하든 이제 기간으로 분석을 하든 세 가지 과제가 동일하게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구 과제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프로세스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창희 연구원의 연구 결과만을 우선 대표 사례로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김창희 연구원이 10건의 과제를 수행했고 그 중에서 7건의 과제가 서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NTIS 검색 결과나 그 평소 국가 R&D의 과제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그 김창희 연구원이 적어도라기보다는 7년 동안 이제 7개의 과제가 서로 연속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그 기관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관계로 전체 흐름도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흐름도를 대략이나마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연구를 수행한 기관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기관이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3개 기관 중 클래스 5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로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꼽혔었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371개의 과제를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364개의 과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논의와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FM은
데이터 형태가 이제 평소에 기존의 마케팅에서 쓰이던 것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FM을 통해서 클래스 5에 해당하는 유저와 기관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출해낸 클래스 5 유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나 해당 키워드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5 유저나 기관을 분석해낼 수 있다면 NTIS 서비스와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주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FM에서는 중요한 점이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달려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RFM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RFM의 결국 이제 가중치에 의해서 결과값이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연구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R의 경우는 4, F하고 M 같은 이제 3을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R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연구를 실시한 거를 좀 더 우선을 두고 싶어서 이제 R에다가 다른 가중치보다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보통 그 갭이 뭐 예를 들어서 최신성을 반영한다 그러면은 4보다 더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433 주는 뭐 그런 게 또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433을 이렇게 줬던 연구는 발견을 하지는 못했고요. 보통 총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결국 가중치를 나눠주기만 하면 총합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433의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봤던 수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일정이 좀 밀려가지고 바로바로 그 중간에 원래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이강산 다정연구원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에서 국가 R&D 보고서 구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강산다정입니다. 먼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뭐 논문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아이디어 진행을 하면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발표하신 연구원들의 발표 내용에 사이언스홀이나 NTIS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업무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보고서, R&D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 센터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구축을 한 다음에 NTIS 자료 정보랑 매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무 구축을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스타트도 만들고 있고 표그림도 추출해가지고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을 이제 구축을 따로 하고 있는데 참고 문헌 구축을 지금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작업이 아닌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업무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고 문헌 DB 구축에 기반한 참고 문헌 작성 툴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은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
자기의 연구의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연구원들의 이미 기존에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참고해가지고 객관성을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나 2차 자료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양식에 맞춘 리스트들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참고 문헌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연구자들이 그 한 연구자의 연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학자들의 연구들을 참조를 했구나. 이게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 주제별로 그 주제를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좀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개발을 했고 해외 논문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양식들로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논문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연구자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참고 문헌을 구축하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우선 국가 R&D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치 참고 문헌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학술지 논문을 이제 인용한 경우가, 참고 문헌에 인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64.1%였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그 다음을 이었고, 학술지 발표나 학회 발표나 이제 단행본 같은 경우가 5.1%로 동일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조금 더 적은데 논문, 보고서, 단행본, 학술대회 자료를 합쳐봤더니 85%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유형이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에서 이제 기록된다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한 15%가 웹사이트, 특허,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이나 그 외에 이제 다른 기타라고 하는 게 88%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식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참고 문헌들이 88.8%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거는 주로 학술지 논문의 참고 문헌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술지 논문의 항목들을 추출해내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올해 97, 8% 정도의 추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부도화를 했거든요. 이제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자명, 그리고 논문 제목, 그리고 학술지를 게재한 저널명, 그리고 출판년, 볼륨 이슈, 번호, 그리고 페이지 수,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을 APA나 MLA나 이런 양식들에 따라서 순서라든지 항목의 그 출연 순서라든지 그 사용되는 구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게 한 750종 정도가 되고 있고 그 750종 전체를 다 항목 분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특허라든지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항목이 달라요. 저자명, 제목까지는 같은데 뭐 기관명이라든지 그 보고서 번호라든지 아니면 특허의 번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출원한 그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원 국가도 있고요. 이런 항목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까지 다 구분을 해서 유형을 다 분류해줄 수 있는 자동 분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고 문헌 이용 양식이 MLA, APA, 시카고 스타일, IEE 스타일. 요즘에 최근에 또 CSE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항목들의 구성도 다 비슷하고 한데 그 외국 사람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이 먼저 나오느냐,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이름을 이니셜로 쓰느냐, 아니면 다 나오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고요. 그 타이틀 같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써주느냐, 그냥 써주고 온점을 써주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 차이점들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기계가 읽기에는 다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추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 평가를 하는 후에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거 다 사람이 참고 문헌에서 한 줄 한 줄씩을 떼어서 항목들을 다 이 그 항목 분류에다가 넣어서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구축자들의 교육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축의 품질이 좀 달라지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을 해결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연구자들이 참고 문헌을 작성하려고 할 때 약간의 부호들만 수정을 해주면 아니면 그 제기하려면 학술지만 이제 클릭을 해서 그 학술지에 대한 참고 문헌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양식으로 학술지가 원하는 양식으로 변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툴들이 뭐 API라든지 MLA라든지 딱 그 정해진 툴대로만 그 반출해줬는데 그 부호들을 직접 연구자가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변형된 양식들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리스트를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리스트를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전환기가 입력을 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DB에서 식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DOI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그 API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자명에 퍼블리케이션 그 출판명을 가로에 넣고 점을 찍은 다음에 타이틀, 저널 그리고 블록 넘버 페이지는 원가로로 묶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논문들이 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뭐 쌍쌍쌍으로 묶어달라, 저널을 기울임체가 아닌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 괄호를 빼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약간 부호들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그 변환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아이디어 기획한 거를 이제 발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의 논문을 한 100명의 연구자가 참고문을 넣어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논문이 100번 인용이 됐는데 이 100번의 인용이 다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진 않습니다. 그런 100개의 논문을 100개의 인용된 참고 문헌을 1개의 논문이라고 딱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씩은 아니면 연구자가 뭐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을 해가지고 한 4~5% 정도는 누락이 되는데 이걸 100%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항목 그 기술 부호 뭐 타이틀을 썼을 때의 그 오탈자, 띄어쓰기 뭐 잘못 든 거, 그리고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탈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그 부호 같은 것들도 좀 무시해주고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항목별로 이제 추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식별이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과 같은 기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참고문헌이 식별이 가능한 것들이 좀 이렇게 체계화가 되면은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망처럼 촘촘하게 짜가지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번 되게 좋은 흥미로운 툴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활용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그 구축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3명 있는데 네. 그
저희끼리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저희 개발팀이 이번에 같이 팀으로 묶여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트위가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툴 자체는 금방 개발을 하지만 데이터 DB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저도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쯤에는 저희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개발하신 툴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하면서 지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혜인 연구원, 네, 마이크 켜주시고.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발표 자료 나혜인 연구원도 그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주셨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동영상 먼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R&D 동향 분석입니다. 저는 최근 폭발적인 기술 성장과 더불어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연구 기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정책 의사 결정에 참고할 만한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의 인공지능 R&D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작성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팅 파워가 강력해짐에 따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산업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서 차세대 빅데이터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래픽 처리, IoT,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기술 레이더망을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응용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 버트와 오픈 API의 GPT-3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이 제한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중 자연어 처리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해당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들이 수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정책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초 원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응용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AI 국가 R&D 전략과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내세우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기획을 위하여 인공지능 R&D 동향 분석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수행된 인공지능 국가 R&D 과제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및 그래프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연구 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R&D 데이터는 ICT 분야 중 인공지능 연구 토픽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와 단일 연구 주제로 R&D 과제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 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데이터는 키스티의 국가과학기술 지식 서비스인 NTIS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약 18,000개의 과제 데이터와 17개의 속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영문 키워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불영어 처리, 일반적인 키워드 삭제, 동의어 표준화 등의 전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연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수집한 과제 전체 데이터인 최근 10년의 인공지능 과제 18,000건의 연구비의 통계 분석을 하였고 전처리 과정을 마친 영문 키워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시기별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3개 구간은 연구비 투자가 증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제목과 키워드가 동일한 과제는 계속 과제로 보고 제외하였습니다.
약 14,000개 과제의 영문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 연도별 핫, 콜드 키워드 도출, 연관 규칙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빈도 분석은 해당 문서 안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의 빈도를 분석하여 대상 분야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연관규칙 분석과 그래프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연관규칙 분석은 어떤 두 아이템이 집합 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기반으로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장바구니 분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론으로서 문서 요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과제를 한 트랜잭션 데이터로 보고 과제 내 출현한 단어를 아이템으로 놓고 분석하였으며 여기서는 지지도 기준의 규칙이 단어의 동시 출현 정보를 함축한 것으로 보고 상위 250개의 키워드 수당을 각 시기별로 추출하였습니다. 키워드들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노드 그룹을 추출하는 그래프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가치가 높은 엣지인 하이니스트, 비트윈니스를 반복적으로 제거해 가면서 그룹을 계층적으로 분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기별 키워드 간 연결성에 따른 5개 클러스터를 추출하여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수집한 전체 과제 데이터를 정부 연구비 기준으로 나눈 기술 통계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연구비는 약 53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5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46%를 보였고 알파고 등장 이후부터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 기준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로봇 분야에 그리고 기계, 전기전자,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가 되었고 6T 분야로 분류해보면 정보처리 시스템과 정보기술, 특히 신호처리 분야, 그다음에 보건의료 응용 분야에서는 의과학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전자부품과 관련된 제조업과 교통, 보건 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입니다. 키워드 빈도 분석의 경우 알파고가 등장한 2016년까지를 일기, 그 이후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인 2017년과 19년을 각각 2기와 3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과제수가 다르므로 각 시기별 전체 과제수 대비 키워드의 비중을 구해 표와 같이 순위를 나열하였습니다. 빈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컴퓨터 비전, VR, 로봇, 자연어 처리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꾸준하게 등장했습니다. 1기에는 인공지능 연구 초기 단계로 빅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시뮬레이션, 소셜 네트워크 같은 키워드들은 2기와 3기로 갈수록 고빈도 순위에서는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챗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와 알파고의 핵심 기술인 광학습이 새롭게 상위권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는 알파고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기에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헬스케어, VR, AR, 블록체인 등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질병 진단 및 예측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전체 과제수 대비 키워드 비중을 상관 분석을 통해 상승 키워드를 핫 키워드로 도출하였습니다. 절대 빈도수는 과제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나 전체 과제 대비 키워드의 비중은 상승과 하강 추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기부터 꾸준히 상승한 키워드로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2기까지는 상승했으나 3기부터 하강한 키워드는 챗봇과 VR, DNN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비중이 감소하는 콜드 키워드로는 데이터 마이닝, 시뮬레이션, 패턴 인식 등이 있었고 콜드 키워드이지만 2기부터 키워드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키워드로는 객체 인식, 컴퓨터 비전, 광학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트와 GPT-3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자연어 처리 관련 키워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기에는 상승하다가 3기에는 하강하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네트워크 분석 결과입니다. 세부 키워드 클러스터링을 위해 모든 클러스터에서 등장하는 AI를 포함한 5개 키워드는 제외하였습니다. 1기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AI, 자연어 처리, 로봇 비전 등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연구들은 알파고가 등장하기 이전인 만큼 특정 주제로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 주제가 클러스터링되어 나타났습니다. 2기의 경우 헬스케어, 모빌리티, AI 기술, 스마트 팩토리, 자연어 처리 관련 클러스터들이 형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기에 수행된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내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시냅스, 뉴로모픽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된 헬스케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1기와 3기의 의료 AI와 관련하여 꾸준히 진행되는 연구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부 과제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신약 탐색,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진단 및 치료제 추천에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기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의료 AI, 모빌리티, 로봇, AI 기반 기술 등 2기와 유사한 클러스터들이 형성되었으나 세부 키워드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센서, 반도체 등의 키워드에 산업 AI에 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 객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 연구,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 시그널 등 키워드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돌출되었습니다. 특히 각 시기별로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 정밀 의료와 융합된 개인 맞춤형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1기와 2기에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클러스터링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3기에는 주요 연구 클러스터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연어 처리 연구에 대한 부분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인공지능 분야 과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연관규칙 기반 그래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R&D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인공지능 R&D 연구비가 투자된 분야에 대한 정량적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 순위가 2016년 이후 상승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기간에 자주 등장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한 키워드인 핫 키워드는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이었고 콜드 키워드로는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비전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연관규칙 기반 그래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의료 AI, 헬스케어, 모빌리티, NLP 등의 키워드들이 연구 주제로 클러스터링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제조, 운송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의 응용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규 응용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자연어 처리 분야를 포함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기획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AI R&D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세부 분야를 특정하여 각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 및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분야 탑 컨퍼런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동향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소속돼 있고 UST 학생인 이창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과학기술 경영 정책입니다. 저의 연구 꺼주시면 주제는 되겠습니다. NTIS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R&D
그 제가 콜드 키워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콜드 키워드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도랑 과제별 비중에서 발생하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키워드들은 핫 키워드로 설정을 하였고, 음의 상관계수를 가진 키워드들은 콜드 키워드로 설정하여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연도별에서 그 상승과 하강에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질문도 없으시면 발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개 주제로 다양한 그 발표를 해주신 그 7분한테 감사 일단 드리고요. 네, 오늘 요 특별 세션은 키스티에서 MTI 센터와 융합서비스센터 뭐 다양한 트레이닝센터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